한국이 멈추면 미국은 망합니다. 순간 유럽 군수회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나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 나라로 멸시받던 한국이 아예 선택지에 있지도 않던 한국 따위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줄 서서 무기를 사게 된 이유, 한국의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요? 국력은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다는 인식을 한 방에 뒤집은 충격적 진실이 밝혀집니다. 왜 미국이 한국만큼은 압박하지 못하는지, 왜 미국이 한국만큼은 잃을 수 없는 파트너로 여기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세계 뒤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방산 공급망을 연구해온 국제방산 분석가 알렉스 리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한국에 대한 결론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국력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 정확히 시작됩니다. 브뤼셀 외곽, 보안 등급이 높은 지하 회의실. 창문은 없고 조명은 낮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된 지 18달째, 오늘 회의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를 어디서,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이상론은 필요 없었고 정치적 수사는 금물이었어요. 숫자와 날짜만 허용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12개국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조달국의 피에르 르블랑, 독일 연방군 조달 담당 안드레아스 밀러, 폴란드에서는 마렉 코발스키 장군이 직접 나왔고, 미국 측 옵서버로는 데이비드 밀러가 벽 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앙에서 종합 검토 보고를 맡은 컨설턴트로 앉아 있었죠. 보고서는 자신 있었습니다. 전차 200대, 자주포 200문, 방공체계 일부 보강. 후보는 4곳, 모두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첫 인도 최소 24개월, 대부분은 36개월 이상. 생산라인 증설에 12개월, 부품 수급 안정화에 추가로 6개월. 수치는 정확했고 기존 계약 사례와도 일치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보다 빠른 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침묵은 10초 정도 이어졌고 그 10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폴란드 대표 마렉이 천천히 손을 듭니다. 그는 지도 위에 표시된 국경선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2년은 없습니다. 6달 안에 첫 물량이 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넘깁니다. 최소 24개월이라는 문장을 반복합니다. 프랑스의 피에르는 고개를 젓고 독일의 안드레아스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어요. 이건 기술평가 회의가 아니라 생존 회의라는 게 모두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데이비드 밀러가 입을 엽니다. 짧은 질문이었어요. 왜 한국은 빠졌습니까?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한국은 제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제라기보다 무의식적인 제외였죠. 저는 반사적으로 답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대량 납기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요. 하지만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폴란드 측 참모가 노트북을 연결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표가 뜹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210문. 첫 인도 6개월 이후 분기마다 추가 납품.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계산을 반복합니다. 이건 이론상 가능한 일정이 아닙니다. 최소 18개월은 필요합니다.
말액이 말합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제안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묻습니다. 실제 생산 일정이냐고요. 말액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라인을 기준으로 한 일정이라고요. 회의는 즉시 중단됩니다. 15분 휴식. 그 사이 제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립니다. 보고서의 결론이 틀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쌓아온 판단이 단 하나의 기준, 납기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능과 가격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질문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는가? 그 질문에 답한 나라는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될 즈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내가 준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굴욕적인 순간이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회의가 중단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집니다. 커피가 놓인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무리들이 생기죠. 공식 회의보다 이런 비공식 대화에서 진짜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와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자동으로 익숙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일본 대표가 서 있던 곳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일본 방산 쪽에서 오래 일한 인물로 유럽 조달 회의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정중했고 동시에 은근한 우월감을 숨기지 않는 타입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다나카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겁니다. 회의가 조금 급했나 봅니다. 한국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요.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아서 더 불쾌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한국은 빠르긴 하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건 대충 만든다는 말과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반박할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나카는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은 항상 전쟁 중이라며 생산 라인을 돌린다고 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품질을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릴 뿐이죠. 그는 일본식 사고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느림은 신중함이고 신중함은 품질이라는 논리.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까지 저는 한국을 그런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만들지만 오래 쓰기엔 불안한 선택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밀려날 나라. 다나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어차피 판은 미국이 짜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이 방향을 잡으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질서가 회복되는 느낌이었죠. 국력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고 그 옆에 일본이 있다는 오래된 공식. 한국은 그 아래에서 잘 적응한 나라일 뿐이라는 설명. 저는 그 구조에 익숙했고 그 안에서 판단해 왔습니다. 잠시 후 독일 대표 안드레아스도 합류합니다. 그는 낮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 일정표는 비현실적입니다. 첫 납기 6개월이라니요. 서류상 숫자겠죠. 실제로는 연기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합니다. 20년 넘게 조달 일정을 검증해 온 사람으로서 그런 숫자는 늘 조정 대상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는 빠른 일정이 적히고 현실에서는 늘 미뤄졌습니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었죠.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듯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한국은 늘 단거리에서는 강했지만 장거리에서는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1단계 회의에서 느꼈던 불안이 잠시 가라앉았거든요. 아까의 굴욕은 단지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고 전체 판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던 질서 안에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저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도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210문, 첫 납기 6개월. 그건 단순한 홍보 문구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분기 단위 납품 계획까지 들어간 일정표는 장난으로 만들기엔 비용이 큽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냅니다. 업계에서는 늘 그런 숫자를 부풀려 왔으니까요. 다나카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판이 바뀐다. 한국은 결국 그 판 안에 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믿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판단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롱에 동조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웃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익숙한 편견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일정표의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본격적으로 무너뜨릴 시작점이라는 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로비에서 나눴던 대화는 끝났지만 머릿속에서는 회의실 화면에 잠깐 스쳤던 숫자들이 계속 떠다녔어요. 전차와 자주포 납기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회의 말미에 흘리듯 언급했던 한 문장 때문이었죠. 전력은 무기보다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보완 작업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전력 유지 리스크 점검.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무기 목록이 아니었어요. 군수 체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계속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 반복해서 등장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 장비, 지휘 통제 시스템, 정밀 유도 장비, 드론 운용 체계. 공통점은 명확했어요. 전부 고성능 연산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들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맞춰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자 제어 부품 수 평균 200개 이상. 자주포 한 문당 통신과 사격 통제 관련 반도체 모듈 최소 40개. 여기에 지휘 차량, 레이더, 무인 정찰 장비까지 합치면 단일 전력 여단이 하루에 소모하는 반도체 기반 부품 유지량이 상상을 넘어섭니다. 저는 멈춰서 계산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려면 단발성 납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은 전쟁 중에도 끊기지 않아야 하죠. 그때 한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점유 구조. 상위 두 공급처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쪽은 더 심각합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멈출 수 있는 건 연료도, 탄약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가 멈추면 통신이 끊기고
통신이 끊기면 지위가 무너집니다. 지위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폴란드 대표가 왜 무기보다 납기를 먼저 물었는지, 왜 회의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 논쟁으로 흘러갔는지. 저는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한국이 보고서에서 빠졌는가? 무기만 놓고 보면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 전쟁의 신경망을 쥐고 있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단지 군사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같은 반도체는 군용 장비뿐 아니라 인공지능 분석, 물류 최적화, 위성통신, 에너지 관리에도 쓰입니다. 즉, 전쟁과 산업이 같은 기반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 다나카의 말이 떠오릅니다. 판은 미국이 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판을 짜는 건 정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이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 메모란에 문장을 하나 적어둡니다. 전쟁은 무기로 시작되지만 반도체로 유지된다. 이 문장을 적고 나서야 회의실에서 느꼈던 불편함의 정체를 이해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선택지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한국이 잘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 구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자료를 덮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전쟁과 산업이 같은 기반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지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죠. 왜 이 구조가 하필 한국에서 만들어졌는가? 며칠 뒤 책상 위에 올라온 보안 자료 묶음이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전력 유지 리스크와 에너지 보급. 첫 장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배터리, 조선. 처음엔 고개가 갸웃해졌어요. 배터리는 민간 전기차의 영역이고 조선은 오래된 중공업으로 취급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두 산업은 전쟁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대전력은 움직일 때마다 전기를 먹고 그 전기는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에너지는 바다를 건너 다시 보급되어야 합니다. 자료에는 조건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온 저온 충격에서도 안전해야 할 것, 장시간 연속 운용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할 것, 화재 위험이 낮을 것.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군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용량이 큰 배터리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배터리를 원합니다. 목록을 따라가자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조선이 연결됩니다. 에너지와 장비를 바다로 옮기는 능력은 전쟁에서 생명줄입니다. 보급선과 특수 선박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장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납기가 핵심이 됩니다. 같은 규모의 선박이라도 어느 나라는 40개월, 어느 나라는 30개월. 그런데 특정 나라의 숫자가 눈에 박힙니다. 24개월, 경우에 따라 20개월.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시 가동 체계. 평시 기준이 아니라 위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생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산업 보고서가 아니라 금융위기 기록이었습니다. IMF. 저는 자료를 받고 그 시기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이 고갈됐고 압박은 노골적이었죠. 금리 인상, 구조 조정, 시장 개방. 대부분의 나라라면
버티기보다 접는 선택을 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내부를 먼저 묶었습니다. 기업과 가게, 정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위기는 짧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는 대신 더 빡빡하게 돌아가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선택. 멈추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움직이는 선택. 그 선택이 이후 산업 전반에 반복됩니다. 생산 라인을 평시 기준으로 낮추지 않는 이유, 재고를 최소화하지 않는 이유, 위기에도 납기를 약속하는 이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배터리에서 안전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태도, 조선에서 납기를 전제로 생산을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IMF 당시 압박 속에서도 내부를 결집시킨 선택. 이 세 가지는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료 여백에 단어 하나를 적습니다. DNA. 혈통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굴복을 기본값으로 두느냐 아니면 정면 돌파를 기본값으로 두느냐. 한국은 후자를 기본값으로 삼아왔고 그 선택이 산업의 설계 방식에까지 스며든 겁니다. 그제야 국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국력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위기가 오면 멈추는 습관인지 아니면 더 빡빡하게 돌리는 습관인지. 배터리와 조선은 그 습관이 물질화된 결과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문장을 하나 추가합니다. 국력은 보유가 아니라 유지다. IMF를 통과한 나라는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규모가 커도 흔들리고 왜 어떤 나라는 작아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지. 한국은 기술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반복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반복이 DNA처럼 쌓였고 이제는 배터리와 조선 그리고 국력의 바닥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다들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더 자주 봅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폴란드 대표 마렉 코발스키 장군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표정이었죠. 회의를 주재하던 프랑스 측 피에르 르블랑이 입을 엽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제안서를 기준으로 다시 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일본 대표 다나카 히로시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는 펜을 고쳐 쥐고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방금 전 로비에서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제안서를 스크린에 올립니다. 처음 몇 장은 여느 제안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능, 재원, 가격. 다나카는 그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납기 계획이 나옵니다. 첫 인도 6개월 이후 분기별 추가 납품. 여기까지는 아직 반신반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진짜 반응이 터집니다. 예비 부품 동시 인도, 현장 정비 인력 파견 일정, 초기 2년간 가동률 목표와 미달시 대응 계획. 독일 대표 안드레아스 밀러가 처음으로 손을 듭니다. 이건 무기 계약서가 아니라 운영 계약서 같군요. 그의 말에 회의실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비웃음은 아니었어요. 놀람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마렉 장군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정비 인력은 언제부터 투입됩니까? 제가 답합니다. 첫 물량 도착과 동시에입니다. 장비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럼 멈출 일이 없겠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회의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느낍니다. 더 이상 성능 비교가 아닙니다. 멈춤을 상정하지 않는 구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다나카가 입을 엽니다. 이런 운영 약속은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예전만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밀러가 조용히 끼어듭니다. 하지만 전쟁 중 비효율보다 더 비싼 건 공백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IMF를 떠올립니다. 한국이 외환 압박을 받았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건 파산 자체가 아니라 멈춤이었죠. 기업이 멈추고 금융이 멈추고 사회가 멈추는 것.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돌아가게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산업 전반에 남았고 지금 이 제안서에도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렉 장군이 저를 따로 부릅니다. 그는 창가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쓸 수 있고 내일도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합니다.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우연히 다나카와 마주칩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합니다. 한국은 위험한 선택을 계속하는 나라입니다. 늘 한계까지 가죠.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후 말을 이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계를 넘기지는 않더군요. 그 말 속에 처음으로 조롱이 아닌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합니다.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IMF를 통과하며 몸에 밴 행동의 DNA, 그리고 그 DNA를 계약과 운영으로 구체화한 시스템이라는 걸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에 문장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 나라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대신 멈추지 않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선택이 곧 더 큰 참교육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결정의 순간은 늘 조용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상황실은 놀랄 만큼 차분합니다. 지도 위에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붉은 표식이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고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몇 달 뒤 전장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마렉 코발스키 장군이 입을 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독일 조달 담당 안드레아스 밀러는 서류를 다시 넘깁니다. 전차 200대, 자주포 200문, 첫 납기까지 최소 4년. 말끝을 흐리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프랑스 측 피에르 르블랑도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도 상황은 같습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공기 중에 남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에게 우선순위란 단어는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때 마렉 장군이 저를 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냅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모두 이미 가동 중인 생산 라인. 첫 물량은 6개월, 이후 추가 물량은 분기 단위. 현지 정비 인력은 상시 대기.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번 침묵은 다릅니다. 불가능하다는 침묵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의 침묵입니다. 일본 대표 다나카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그렇게 빠른 납기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렉 장군은 바로 묻습니다. 실전 경험은 있습니까?
다나카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 틈을 데이비드 밀러가 메웁니다. 한국 장비는 이미 실제 교전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사막, 산악, 혹한.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 순간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한선은 하나씩 접힙니다. 성능 그래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는가. 그 질문 앞에서 유럽은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마렉 장군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첫 납기 시점을 최우선 조건으로 둡니다. 그 문장이 찍히는 순간 이 회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안드레아스를 만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너무 오래 믿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줄였고 창고를 비웠죠.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로 움직이더군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사는 수출 산업이기 전에 생존 산업이었고 항상 대량 생산 체제, 항상 즉각 투입 가능이라는 전제가 일상이었습니다. IMF 때도 같았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공장을 돌리고 수출을 이어갔습니다. 그 경험이 쌓여 위기 앞에서 먼저 묻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멈추지 않느냐. 폴란드의 선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빠르게 퍼집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같은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약속을 지킨다. 운영할 수 있다. 다나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아직 결정을 내리는 나라이고 한국은 이미 움직이는 나라군요.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적어둡니다. 이건 참교육이었습니다. 무시하던 나라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선택이 이제 방산을 넘어 더 큰 계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국방부 지하 회의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동아시아 지도와 산업 공급망 도표가 겹겹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멈춘다면? 회의를 주재하던 로버트 헤이스 차관보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져 있었습니다. 보고를 맡은 사람은 데이비드 밀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수치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그가 말을 꺼냅니다. 미국 내 AI 서버 가동률의 절반 이상이 한국 메모리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는 단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데이터 센터 증설 일정이 즉시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미국 전기차 프리미엄 라인, 특히 장거리 모델의 핵심 배터리는 한국 업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 자체가 흔들립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방산을 띄웁니다. 연합작전용 함정 유지 보수 일정, 동맹국 방산 납기표, 모두 한국과 연결된 선이 지도 위에 그려집니다. 로버트가 낮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한국은 하나의 산업 파트너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압박하면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항상 굴복은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데이비드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을 띄웁니다. 플라자 합의, 엔화 급등, 사흘 만에 합의. 일본은 압박을 받았고 즉시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30년짜리 침체였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IMF 외환 위기, 외환 고갈, 조건 압박, 구조 조정 요구. 로버트가 묻습니다. 그때 한국도 조건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시스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이 동시에 움직였고 그 결과는 2년 만에 졸업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데이비드는 단어 하나를 꺼냅니다. DNA입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행동의 반복입니다. 압박이 오면 흩어지는 나라와 압박이 오면 결집하는 나라의 차이. 그는 방산 계약서를 다시 띄웁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기를 팔 때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완벽한 성능보다 멈추지 않는 운영. IMF에서 학습한 선택이 계약 구조로 내려온 겁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압박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비드는 준비된 표를 보여줍니다. 압박 시나리오. 한국 반응, 결집 가능성 높음. 미국 피해, 산업과 군사 양쪽에서 즉각 발생. 결론은 단순합니다. 압박은 비합리적입니다. 회의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압박할 수 있는 동맹과 잃을 수 없는 파트너 중에서 잠시 정적, 그리고 결론. 한국은 후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데이비드는 혼자 남아 지도를 바라봅니다. 동아시아 한가운데 작게 표시된 나라. 강대국을 이긴 적은 없지만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다. 계산이다. 그리고 그 계산의 근거는 IMF를 통과한 DNA다. 이제 이야기는 남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국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데이비드 밀러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통역 장비가 정리되고 경호 인력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갔던 수치와 납기표, 군수계약 조건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됐지만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만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머물렀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의 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통령의 결단이나 어느 한 기업의 성공 사례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었죠. 반도체 점유율이 급등하던 해도 아니고 방산 수출 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던 특정한 순간도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결과의 바닥에는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어 왔습니다. 압박을 받았을 때 굴복하지 않는 선택.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구조를 지키는 쪽을 택하는 선택. 편한 길이 아니라 다음 위기까지 견딜 수 있는 길을 고르는 태도 말입니다. 이 선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단기 외채는 1,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도 가능성이 국제신용평가사 보고서에 공공연히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때였습니다. IMF는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상, 대규모 기업 구조 조정, 금융시장 전면 개방. 많은 나라들이 이 지점에서 시스템을 멈췄습니다. 은행이 닫히고 기업은 자금줄이 끊겼으며 실물 경제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길었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GDP 성장률은 5.1%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인 1999년 곧바로 10.7%라는 반등을 기록합니다. IMF가 예상했던 회복 기간은 최소 5년. 실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정부는 통제했지만 시장을 마비시키지 않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수출 라인을 멈추지 않았으며 국민은 소비를 줄이면서도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부담은 컸지만 멈추면 끝난다는 인식만큼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위기를 넘긴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통과해도 작동하는 구조를 얻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일회성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후 산업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현금 확보에만 몰두하던 시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했습니다. 호황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불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남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대에 머물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2020년대 들어 70%를 넘는 구조로 고착화됩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을 멈추지 않는 공정, 납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공급망, 평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언제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날짜로 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물량에서는 앞서 있지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가 선택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럽 보험 통계 기준 전기차 화재율은 중국계 배터리 대비 한국계 배터리가 10배 이상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가격보다 안정성, 속도보다 지속성이 선택된 결과입니다. 조선과 방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평시에도 군수에너지 선박 라인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80% 이상, 전쟁 발발 직후에도 즉각 납기가 가능한 방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에 갑자기 체제를 전환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시부터 전시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산업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완벽함보다 지속성을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최고 성능보다 끊기지 않는 운영을 선택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계약서는 항상 다릅니다. 성능표보다 납기가 먼저 나오고 가격보다 운영 계획이 앞에 놓이며 계약서에 없는 지원과 유지 조건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건 친절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IMF에서 배운 기억,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집단적 학습의 결과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세계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안보가 되었고, 기술은 외교가 되었으며, 산업은 곧 국력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국가는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을 잘 듣는 동맹인가가 아니라 누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파트너인가를. 그래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압박해서 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압박을 받아도 구조적으로 버티는 나라. 한국은 강대국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GDP 규모가 아니라 구조였고, 부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이었으며, 군사력의 수치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력은 반복된 선택의 총합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 선택이 산업과 제도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가 국력을 만듭니다. 반도체는 숫자로 증명되고, 배터리는 신뢰로 증명되며, 조선과 방사는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명의 공통 분모가 바로 DNA입니다. 설비는 살 수 있고,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멈추지 않는 선택은 돈으로도 동맹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150년 전 굴복을 거부했던 선택, IMF에서 함께 버티며 부담을 나눴던 선택, 전쟁 앞에서 지금 당장을 택했던 선택. 그 모든 선택이 쌓여 오늘의 국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는 수없이 한국을 시험할 것입니다. 압박하고 흔들고 계산하겠죠.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또 한 번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선택은 다시 국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온 나라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더 많은 사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자부심을 기억으로 남기고 기억은 결국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이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아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